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화 강의 제2강 러시아 역사 1편입니다. 러시아의 역사적 배경, 키예프 루시, 기독교 수용과 몽골 따따르의 압제, 모스크바 공급의 성립, 2반 3세와 2반 4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브인 이전에 현재 러시아의 영토에는 비슬라브계 유목민들이 거주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이란계 유목민들로 추정되는 스키타이인이 들어와 다뉴브강, 동강, 흑해 북쪽에 이르는 영토를 지배했다고 하죠. 기원 후 200년경 북동쪽에서부터 동고트족이 게르만족 대이동에 편승하여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후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근거를 둔 투르크계의 하자르인이 7세기에서 10세기까지 강국을 건설하였죠. 그러나 10세기 말 키예프 공국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후 쇠퇴하게 됩니다. 그렇게 슬라브인은 러시아 땅에 정착합니다. 슬라브족은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동슬라브인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백러시아계와 서슬라브인인 세르비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남슬라브인인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로 나뉩니다. 러시아인은 동슬라브족 계열입니다. 슬라브의 어원은 로마나 비잔틴 제국의 노예, 즉 슬레이브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슬라바, 즉 영광, 영예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러시아란 칭호를 국호로 사용한 것은 16세기였고 그전에는 루시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슬라브족의 유래에 대한 노르만 학설을 대변하는 원초 연대기에 따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슬라브인들은 바랴크 종족인 루시인들에게 가서 우리의 전 영토는 크고 기름지나 질서가 없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요. 그림은 원초 연대기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862년에 스칸디나비아의 바랴크족, 즉 바이킹족 중 르리크 삼형제가 친척들과 함께 이주했다고 합니다. 862년은 러시아 역사가 시작된 해이죠. 최고 연장자였던 르리크는 노보그로드로 진출하였고 둘째 시네우스는 벨로오제로로 셋째인 뚜르보르는 이즈보르스크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2년 후 두 형제가 죽자 모든 권력은 르리크에게 집중되었고 이렇게 해서 르리크 왕조가 이루게 됩니다. 르리크는 879년에 사망하고 그의 아들 이고리를 친척인 올레크에게 부탁했다고 하죠. 그림은 바스네초프가 그린 것으로 라도가 호수에 온 르리크 삼형제입니다. 철갑옷을 입고 바이킹의 배를 타고 온 모습입니다. 슬라브인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인의 유래에 대한 슬라브 학설을 살펴보면 루시라는 부족은 스칸디나비아에서도 서유럽에서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집단이라고 말하면서 루시는 노브고로드를 포함한 남러시아 국가를 칭한다고 주장합니다. 독신자들의 사후 결혼,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자살하는 것 등을 보더라도 노르만적 수습이라기보다는 슬라브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루시는 남러시아에 일찍부터 존재했다는 설도 있고 볼가강을 가리키는 고대 어휘인 라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9세기 말경에 드네프르 강 유역에 올레크가 원정을 해서 키예프 공국이 성립됩니다. 올레크는 올레크 메시라고 불리는데 노브고로드의 공후이자 키예프 루시의 대공이었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용감하여 메시, 즉 아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미래를 아는 자, 미래를 보는 자, 현인이란 뜻이었죠. 882년 올레크는 수도를 노브고로드에서 키예프로 천도하였습니다. 올레크는 사랑하는 말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마법사의 말을 듣고 몇 년 동안이나 MR을 결코 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 말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그 해골을 차며 비웃었는데 그 뼈에서 뱀이 기어나와 올레크의 다리를 물었고 그로 인해 병이 나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올레크는 현명하고 용감하며 민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키예프 루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림은 말뼈 앞에서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는 올레크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바스네초프의 1899년 작품입니다. 왼쪽의 지도는
초기 키예프 루시의 영토를 그린 것이고 오른쪽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영토와 키예프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키예프 루시는 시족사회, 부족사회, 대부족연맹, 도시국가로 변모하였습니다. 키예프 루시의 수장인 끄냐시란 말은 시족장을 의미하는 고대 독일어에서 유래한 것이죠. 바랴크인들로부터 그리스인까지라는 수로를 따라서 키예프 루시가 건설되었고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사진은 오브루치의 바실리 교회입니다. 키예프 공국의 시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는 882년부터 980년으로 올리크의 키예프 점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2기는 980년부터 1054년까지로 블라지미르 대공이 기독교를 수용하고 야로슬라프 현공의 치세로 문화적 중흥기를 이룬 시기이죠. 제3기는 1054년부터 1240년까지로 몽골 따따르의 압제가 시작된 해까지입니다. 쇠락과 몰락의 시기였죠. 키예프 공국이 몰락한 이유는 지방 분권화와 봉건 제도적 방향으로의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 상속이었기에 내분이 끊이지 않았고 농민들의 점진적인 농노화가 진행된 시기이죠. 국제 교역로가 키예프를 비껴가게 변화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키예프 공국의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마는 즉 끄냐스의 협의체로 끄냐스의 임무에는 군대 지휘, 법의 시행, 행정이 포함되었습니다. 키예프의 공은 대공, 벨리키 끄냐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보야르두마는 귀족회의로 군주와 그의 직접적인 종신들인 고위 드루즈나가 협의하고 협력했던 회의였습니다. 베체는 민회로 장터에서 열리며 전쟁과 평화, 비상입법, 군주와의 또는 군주들 간의 대립과 같은 쟁점들을 결정짓기 위해 소집되었죠. 모든 가구의 가장이 참여하였습니다. 로마의 민회와의 차이점은 민회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성이 모두 참여하지만 베체는 가장이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장일치제로 선사시대부터 유래되었고 노브고로드에서 발전하였죠. 키예프 공국의 모습입니다. 나무로 지은 건축물들이 특징적이죠. 노브고로드 공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몽골족의 지배 기간에 키예프가 약화되자 발전된 공국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러시아 영토를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내는 역할도 담당하였죠. 알렉산드르 네브스키가 특히 유명한데 1240년 키예프가 몽골에게 함락된 해에 네바강에서 스웨덴인을 이긴 전투로 유명합니다. 노브고로드는 몽골족의 침략이 미치지는 못했지만 네브스키는 몽골 한에게 굴복하고 1252년부터 1263년 죽을 때까지 러시아의 대공이 되어서 몽골인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노브고로드는 베체에서 군주를 임명하고 해임하였으며 군인들의 수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였고 법률을 선포하였죠. 세금을 조달하였으며 최고의 권위기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베체의 종은 누구라도 울릴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였고 모든 자유민의 가장들로 구성되었으며 만장일치제였기 때문에 파벌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노브고로드의 베체의 종입니다. 발언하고 있는 노브고로드 주민이 연단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에 끼릴 문자가 전해집니다. 끼릴 문자는 9세기 후반경에 남슬라브족 출신인 선교사 끼릴과 메포지 형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쓰인 방언이었지만 후에 교회 슬라브어로 불리면서 러시아에서 종교의식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는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전파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죠. 러시아 문학도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번역된 작품으로는 성모 지옥 순례, 경외 성서, 연대기, 알렉산드라 이야기 등입니다. 10세기 말에 기독교가 전래되어 988년에 기독교가 수용되는데 경제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10세기에 유럽 도처에서 이교가 몰락하고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헝가리 등의 왕들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상업국가였고 중개 무역을 담당하고 있던 키예프 루시의 공우 블라지미르도 주위 기독교 국가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국제 세력 판도에서 종교적 일치가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대외적 차원에서 루시 민족의 단결을 위해 국교가 요구되었죠. 개인적으로는 블라지미르 공의 할머니인 올가 여공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드라빌란족에게 공물을 거두다 죽임을 당한 이고르 공의 원수를 잔인하게 갚은 올가 여공은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하여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개종하였습니다. 신앙을 고르고 있는 블라지미르 대공을 그린 이반 에깅크의 작품입니다. 블라지미르 대공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흑해 북부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쳐 퍼져 있던 이슬람교는 술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음주를 좋아하는 루스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로마 기독교는 러시아의 정치적, 종교적 이득도 없으면서 총교구에서 파견된 사신들도 설득력 있게 블라지미르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는 블라지미르 대공의 사신들이 콘스탄티노플의 성마리아 성당에서 거행된 화려한 예배를 보고 감동하고는 이를 블라지미르 대공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비잔틴 황제는 블라지미르에게 크림 반도 원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면서 누이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죠. 비잔틴 제국의 황녀와 혼인하려는 욕심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크림 반도에서 안나를 기다리면서 켈손의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블라지미르의 어머니는 올가 여공의 하녀였고 블라지미르는 서자였기에 신분 상승에 대한 집착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비잔틴 황제의 친척이 되면서 신분 상승과 또한 러시아의 국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죠. 루시의 세례를 그린 바스네초프입니다. 프레스코화입니다. 키예프 루시는 988년 블라지미르 대공에 의해 콘스탄티노플로부터 기독교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도입되어 서유럽 국가의 일원으로 편입되게 되죠. 988년 크림반도의 한 마을에서 블라지미르 대공이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온 정교 성직자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으로부터 기독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러시아인들도 드네프르 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키예프인들은 비잔틴 제국의 황녀를 데리고 온 블라지미르 대공을 환영하면서 지금까지의 관습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네프르 강에서 키예프인들은 자발적으로 켈손의 주교나 신부들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이 그림은 세례를 받는 블라지미르 대공을 그린 것으로 바스네초프의 작품입니다. 키예프인들이 드네프르 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죠. 레베제프가 그린 것입니다. 블라지미르 대공의 세례명은 바실리우스로 비잔틴 제국의 황제와 같은 세례명이었습니다. 이후 비잔틴 제국과 러시아는 암묵적 부자관계로 발전하였다고 하죠. 세례를 받은 후 대공은 음식과 술을 좋아하였지만 절제와 자기 통제를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관대하고 강력한 기질로 고아와 가난한 자, 병자들을 도우면서 배고픈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궁정의 문을 열어놓고 노인과 병자들을 위한 수용소를 세웠으며 죄인에 대해서 사형제를 폐지합니다. 또한 성직자 양성과 포교를 위해 젊은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키죠. 크림반도를 돌려주고 비잔틴과 동맹 관계도 맺습니다. 기독교가 로마가 아니라 비잔티움에서 유래되어서 러시아는 로마 카톨릭 자체로부터 마땅히 제공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없었고 라틴 문명으로부터 러시아의 상대적인 고립을 유발시켰습니다. 그 후 키예프 루시는 야로슬라프 현공 때 전성기를 이룹니다. 이 시기는 키예프 루시의 황금기였습니다. 야로슬라프는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현공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확산시켰죠. 최초의 법전인 유르시의 법전 또는 야로슬라프의 법전이라고 불리는 루스카야 프라우다를 편찬합니다. 또한 페체네크족의 침입을 종결시켜 극과 위상을 높였죠. 고대 러시아 국가 권력 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성소피아 성당을 건립하였습니다. 사진은 야로슬라프의 석관입니다. 야로슬라프 현공은 러시아의 화폐인 천루브라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야로슬라프 현공이 편찬한 루스카야 프라브다입니다.
루스카야 프라브다는 1050년에 편찬된 최초의 법전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육체적 고통을 가하든가 사형에 처하는 등의 조항은 가능한 한 적게 넣었고 대부분이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벌금의 납부는 교회에 했죠. 이교도와의 결혼이 가장 큰 벌금을 내는 중재들 중 하나였기에 기독교가 뿌리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슬라브인의 근친 복수의 관습을 폐지하지 않았고 살인, 재산의 약탈 및 질서의 파괴 등에 대해서는 공우에게 유리하도록 벌금을 책정했습니다. 귀족들과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전이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하면 약간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쳤지만 창고나 곳간에 불을 지른 자는 구개로 추방당하고 불 지른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야로슬라프 형공이 건축한 성소피아 성당의 모습입니다. 이후 1240년 키예프가 몽골 따따르군에 함락당하면서 몽골 따따르 지배가 시작됩니다. 지도는 몽골 제국의 전성기 때의 영토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림은 몽골 사신에게 곡물과 선물을 바치는 러시아인을 그린 것입니다. 말을 타고 위압적인 고자세로 꼿꼿하게 앉아있는 몽골 사신과 그 아래 굽신거리며 공손하게 절하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인 처녀들이 대조를 이루죠. 몽골과 러시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23년 러시아 남동부에 최초의 몽골군이 나타나죠. 1236년 북쪽에서 나타나 동북부의 라잔 공국을 점령합니다. 1237년부터 8년까지 수주다를 점령하였고 노브고로드는 봄 회빙기였기 때문에 물러납니다. 1240년에서 42년 키예프, 헝가리, 불가리아 등이 연달아 점령당하죠. 1232년 우키데이의 죽음으로 군대가 철수합니다. 1230년 드미트리의 쿨리포코보 전투 승리로 몽골군의 영향이 약해지고 1480년 이반 3세의 조공 거부로 240년간의 몽골족의 멍에를 벗게 되죠. 그림은 이반 3세의 조공 거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몽골군의 침략을 그린 그림으로 수많은 황소가 끄는 게르를 타고 다양한 무기로 러시아의 성을 공략하는 몽골군의 위력을 위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몽골군의 강점으로는 다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몽골의 말이 지구력이 강해서 기동력이 최상급이었습니다. 또한 몽골 기병은 가죽 갑옷을 입은 데 반해 서구의 기마병은 철갑옷이어서 평균 몸무게가 160kg였다고 하죠. 몽골군은 활, 구부러진 긴 칼, 날카로운 긴 창 등을 이용해서 싸움에서 유리했습니다. 또한 유목민의 특성상 말린 양고기로 보급 없이도 6개월을 버틸 수 있었죠. 몽골군은 신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수류탄 종류의 화기를 사용했다는 설도 있고 화포를 사용했죠. 특수작전 부대 등의 활발한 활동도 강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적 군체제가 정비되어 있었죠. 또한 강접 통치 방식으로 지배 세력으로 그 자국민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몽골은 통치권만 인정하여서 세금 징수권을 부여하여 공물을 내게 했죠. 1480년 몽골 따따르의 지배는 이반 3세의 조공 거부로 공식적으로 종식됩니다. 이반 3세는 조공을 거부하고 몽골 사신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합니다. 이 그림은 당시의 상황을 그린 것입니다. 몽골 지배는 러시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로 몽골의 학살로 인해서 인구가 대규모로 감소하죠. 러시아 남부 스텝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곡창지대가 소멸하게 됩니다. 인구와 정치, 경제 활동을 러시아 북동부, 즉 모스크바로 옮기게 됩니다. 비잔틴과 서구로부터 러시아를 분리시켜서 르네상스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대신 러시아를 강력하고 규율이 잡힌 통제던 전제 정부로 변모시킵니다. 루시의 공의들은 몽골 칸의 누이들과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루시의 여성들은 강제로 몽골인들과 결혼합니다. 타타르 귀화자들은 이름과 성을 러시아식으로 바꾸어서 아흐마토프, 불가코프, 고드노프, 제르자빈, 까람진, 뚜르게네프 등이 이때 생긴 성입니다. 몽골어에서는 바자르, 바라반, 젠기, 야르리크, 사라판, 사라이, 할라트 등이 유래하게 됩니다.
푸시킨은 따따르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대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야만인들이었다라고 말하지만 러시아인에 남긴 몽골인의 영향은 컸습니다. 이번에는 몽골 지배를 통해 급격히 성장했던 모스크바 공국의 통치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반 1세입니다. 이반 깔리따, 즉 돈주머니 이반이라고 불렸죠. 치커장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을 거두면 3을 몽골에게 주고 나머지로 모스크바를 강건하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러시아의 대주교를 모스크바로 옮겨왔죠. 총주교는 콘스탄티노플에 있었으나 보리스 고두노프가 통치하던 시기 1596년에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그림은 이반 깔리타, 즉 이반 1세 시대의 모스크바 크렘린을 그린 것입니다. 목재 건축물과 성벽이 특징적이죠. 다음으로는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이 모스크바 공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이반 깔리타의 손자였고 몽골 따따르와 처음으로 전쟁을 벌인 인물이었죠. 1378년 모스크바는 도시 내 주둔해 있던 따따르 병사들을 몰아내고 공납을 거부합니다. 캅차크의 칸 마마이는 리투아니아인과 군사적 동맹을 맺어서 1380년 2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드미트리는 주요 공국들과 힘을 합쳐서 15만 명의 대군으로 맞서죠. 크레물을 하얀 돌로 건축하였고 사람들은 이때부터 하얀 벽돌의 모스크바로 부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하얀 벽돌의 모스크바가 건축되죠. 그림은 하얀 벽돌의 모스크바를 그린 것이고 그 안은 목재 건축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1380년 꿀리크보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국민들의 영웅이 됩니다. 드미트리 돈스코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로 인해서 위협적인 따따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중심부로 부각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뒤에야 따따르 압제로부터 러시아는 해방되죠. 이반 3세는 1472년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콘스탄틴 팔레올로크의 조카딸 소피아 팔레올로크와 결혼한 후 스스로를 비잔틴 황제의 계승자임과 동시에 그리스 정교의 수장임을 참칭하고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로 선포합니다. 1479년에는 몽골에 대해서 복종을 거부하죠. 그리고 드디어 1480년 몽골 압제로부터 해방됩니다. 이반 3세는 자신을 이반 대제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루시 사람들의 전제공주, 러시아로는 짜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크레물린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림은 몽골 사신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반 3세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반 3세는 쌍두독수리 문장을 국장으로 삼았습니다. 1472년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의 조카딸 소피아와 결혼한 모스크바 공국의 이반 3세가 비잔틴 제국의 계승자로 러시아 정교의 수장으로 자처하면서 쌍두 독수리가 새겨진 깃발과 옥새를 사용하였죠. 그리고 제3로마서를 주장합니다. 이반 3세가 편찬한 수제브니크의 모습입니다. 16세기 초의 목록이죠. 수제브니크는 1497년에 편찬한 법전으로 키예프 루시의 법전 루스카야 프라브다를 모방한 것입니다. 모스크바 대공국 전역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사법 제도를 설정한 것이죠. 관리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귀족과 지주들의 행동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에 대한 형벌도 규정하고 있죠. 이반 3세를 모든 루시 사람들의 대공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무장 반란과 주권자들에 대한 음모를 극형에 처한다고 선언하여서 왕권을 강화하였죠. 이반 3세의 정치적 및 법적 지위를 높이는 법전이었습니다. 이 법전은 모든 루시 지역들에 대한 모스크바 대공국의 중심적인 권위를 보여줍니다. 이반 3세 때 붉은 벽돌의 모스크바를 그린 작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반 뇌제, 이반 더 테러블이라고 불리는 이반 4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반 4세는 국가의 기본 통치 목표를 강력한 중앙집권화로 세웠습니다. 1549년 제1차 국민회의 제임스키 사브르를 소집하였죠. 그리고 군대 재편 후 1552년 카잔을 정복합니다.
1560년에는 성 바실리 대성당을 건축하였죠. 1565년에는 이반 4세의 특별영지 오프르치나를 설립하고 특별군대 오프르치니크를 조직하였습니다. 오프르치니크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타고 다니며 8년간에 걸쳐서 잔인한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마을에 개머리를 달고 빗자루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죠. 1574년 까자크 우두머리인 예르마크를 통해서 시베리아를 정복하기도 합니다. 또한 1581년에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비극을 낳기도 하죠. 일리아 레핀의 이반 레제와 그 아들 이반이란 작품입니다. 피가 선명하게 솟고 있는 아들 이반의 머리를 감싼 이반 레제의 눈빛이 광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반 레제와 그 아들 이반 편을 참고하세요. 일리아 레핀은 1882년 이반 레제에 의해 진압된 프스코프 반란 이야기를 소재로 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콘서트를 보고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반 레제와 황태자 이반의 형상을 어떻게 그려낼지 고심하다가 이동파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마스웨도프를 이반 레제의 얼굴로 하고 황태자 이반은 가르신을 모델로 하였습니다. 그림은 이반 레제의 얼굴에 모델이 된 마스웨도프입니다. 이반 황태자의 모델이 된 러시아 작가 가르신의 초상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이반 레제와 그 아들 이반 편을 참고하세요. 이반 레제 때 시베리아를 정복하게 되는데 그 선봉에 섰던 장군이 예르마크입니다. 예르마크는 러시아 동진의 선봉장이죠. 러시아 까자크 용병의 두목으로 원래는 스트로가노프의 용병이었는데 1581년 러시아가 동방 진출을 목적으로 파견한 탐험대의 대장이 됩니다. 오비강을 넘어서 이르티시강 유역에 자리한 시비르 칸국을 공략하고 이 땅을 황제 이반 4세에게 바치죠. 그 후 우랄산맥 동쪽의 광활한 초원지대를 시베리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르마크는 시베르 칸국의 기습을 당해서 익사한 것으로 전해지죠. 예르마크의 시베리아 정복이란 작품은 수리코프가 4년 동안 그린 것입니다. 수리코프는 시베리아 태생이었는데요. 예르마크 대장의 팔이 적진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중앙에 그려져 있습니다. 대장과 까자크 군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등장인물들이 모두 생동하는 전투 모습이 주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반 레제를 그린 작품입니다. 왼쪽은 이반 레제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뒤에 성 바슬리 성당 앞 참수대에서 사형수를 참수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자신이 죽인 귀족들과 민중들의 원혼에 시달리는 이반 레제의 꿈을 그린 작품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휘둘렸지만 자식까지 잔인하게 죽인 권력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반 4세 이후 29년간 동란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반 4세에게는 두 아들 표도르와 드미트리가 있었습니다. 표도르는 표도르 1세가 되었으며 첫 번째 부인 아나스타샤의 아들이었고 드미트리는 7번째 부인 마리아 나고야의 아들로 이반 4세가 사망할 당시 생후 6개월이었습니다. 이반 4세 이후 왕이 된 표도르는 1584년부터 1598년까지 재위 기간이었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는 보리스 고드노프였습니다. 그런데 1591년 갑자기 드미트리 왕자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글리치 마을에서 칼을 가지고 놀다가 사망하였다고 발표되었지만 대부분 보리스 고드노프의 음모라고 생각했죠. 보리스 고드노프는 자신의 여동생을 표도르 1세와 결혼시킨 후 실권을 장악한 인물로 러시아화된 몽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보리스 고드노프는 1588년 실질적인 러시아의 통치자로 등극하고 1598년 표도르 1세가 죽은 후 모스크바 공국의 차르가 되면서 실질적인 동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보리스 고드노프의 통치 시기를 보면 이 시기는 러시아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기간이었습니다. 우선 1601년과 1602년 흉작과 대기근으로 민생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드미트리 왕자의 암살에 대한 소문도 끊이질 않았죠. 결국 이런 혼란함을 틈타고 사마 즈바니츠, 즉 참친자, 가짜 드미트리 1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리고리 오트레피에프로 1604년 까자크인과
폴란드의 도움으로 모스크바를 공격합니다. 가짜 드미트리는 1605년 4월 보리스 고드노프가 53세로 죽자 6월에 모스크바로까지 입성하여 잠시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606년 바실리 스위스키 공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잡습니다. 바실리 스위스키의 통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드미트리 왕자라고 주장하며 이반 볼로트니코프가 농민 봉기를 일으키는데 이 봉기는 러시아 3대 농민 봉기 중 하나였습니다. 볼로트니코프는 드미트리 왕자를 사칭하며 사회의 하층 계급을 규합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1606년 10월에는 모스크바까지 공격하였지만 1607년에 진압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짜 드미트리 2세까지 등장하죠. 1607년 볼로트니코프의 난이 진압된 후 출현하게 됩니다. 사회의 저항 세력을 구합하여 1608년 봄 모스크바를 공격하는데 바실리 스위스키는 스웨덴과 협정을 맺고 원조를 약속받게 되죠. 그 대신 노브고로드 지역을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 1610년 7월 외세인 스웨덴을 등에 업고 통치를 하던 바실리 스위스키는 폐위됩니다. 이런 혼란기를 틈타 폴란드의 왕 지기스문트 3세와 블라디슬라프 공후가 러시아 왕권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외세에 의해 러시아가 농락당하자 러시아의 국민군이 조직되어 폴란드, 스웨덴의 위협을 극복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때 활약한 사람들이 니지니 노브고로드의 상인 꾸즈마 미닌과 명성이 있던 군사령관 드미트리 포주아르스키였습니다. 이들은 신분이 달랐지만 합심하여 국민군을 이끌었죠. 외세로부터 러시아를 지킨 미닌과 포주아르스키를 기리기 위해 1818년 붉은 광장에 동상이 설립됩니다. 그 후 성 바실리 성당 앞으로 옮겨지죠. 그리고 1613년 제임스키 사보르를 통해서 미하일 로마노프가 추대되면서 로마노프 왕조가 시작됩니다. 미하일은 당시 16세였습니다. 1613년 1월 700명의 궁정귀족, 세습귀족, 성직자, 시민들, 까자크인들, 병사들로 구성된 제임스키 사보르에 의해 짜르로 추대되고 7월에 즉위식이 열립니다. 러시아는 두 왕조뿐입니다. 르리크 왕조와 로마노프 왕조이죠. 이렇게 해서 르리크 왕조는 막을 내리고 20세기 초까지 계속된 로마노프 왕조가 시작됩니다. 러시아 역사 1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